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2026학년도 수능을 앞둔 믿어봐 문장편 OT를 시작을 할 건데요. 이 OT에서 어떤 것들을 다룰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OT에서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건요. 수업 방식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강의를 선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뭐 강사의 판서 능력도 중요할 수 있을 거고, 강사의 뭐 딕션이 중요할 수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뭐 강사의 외모를 보고 강의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명성을 보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실제로 이 강사가 강의하는 방식이 나랑 맞을 것인가. 그걸 알려주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수업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OT에서 진짜로 내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겠죠. 왜 이런 수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부터 좀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왜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도대체 이 수업은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수업 방식에 대한 얘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이 강좌에 적합한 수강 대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좌에 적합한 수강 대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재와 강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조금 더 보태서 예습과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됐죠? 자, 일단은 그 수업 방식에 대한 얘기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해볼 텐데, 왜에 대한 얘기부터 해봅시다. 수능 영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게 되는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죠. 감, 논리.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감으로 문제를 풀어.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모의고사에서 왜 이게 정답인지 딱 논리적으로 대답은 못 하겠는데 뭔가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었어. 근데 이상하게 정답이 자꾸 맞더라 이거예요. 근데 자꾸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감으로 문제를 풀면 불안하대. 논리적인 뭔가 근거를 알아내야 된대. 진짜 감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 논리적인 걸 알아야만 하나? 나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이 1년 내내 여러분들한테 되게 좀 무거운 질문으로 다가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감으로 문제 푸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어떤 과목이든 간에 감각적인 접근을 무시할 수 없어요. 아니 심지어는 여기 수학 잘하는 이과생들, 미적분 선택자들 제 수업 듣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뭐 30번 문제 같은 거 볼 때 전적으로 여러분들 완벽하게 논리로만 접근하나요? 아니요. 감각적으로 발상적으로 한번 접근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이거 부정 못 하잖아요. 이 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누가 부정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있죠. 이건 좋은데 좀 약간 불안해요. 왜냐하면 보통 감이라는 건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감이 좋다라고 얘기해서 감각이 되게 날카롭게 고양되어 있을 때는 문제를 맞힐 수 있는 능력을 엄청 많이 길러주는데, 수능 시험장이라는 곳이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감이 좋고 컨디션이 좋을 확률이 낮은 곳이거든요. 감으로 문제 푸는 친구들 본인에게 자문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고3이라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11월 모의고사까지 꾸준히 감으로 문제 풀어서 안정적인 1등급이 나왔었나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안 그랬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이 불안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감이라는 것도 하는 것도 좋지만 논리적으로 할 줄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감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할 줄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감이 되게 떨어져서 여러분들 표현대로 얘기해볼게. 시험장에서 글이 되게 튕기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를 때도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영어 공부를 하다가 보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부딪히는 질문이 이거예요. 나는 영어 자체로 이해를 하는데 자꾸 뭐 이런저런 강사나 선생님들이 수업해 줄 때 보면 우리말로 해석을 하더라 이거야. 꼭 우리말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어를 영어 자체로 보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능력입니다. 이걸 좀 이런 게 되나? 라고 낯설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중에 영어 실력이 되게 떨어지는 친구들도 어느 정도는 이거 할 수 있어요. 자, PD님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I am a teacher. PD님 머릿속에 이 문장을 해석하나요? I는 나라는 뜻이고 teacher는 선생이라는 뜻이니까 I am a teacher, 나는 선생이야 라고 해석하나요? 아니죠. 그냥 받아들여지죠. He loves her. 그냥 받아들여지죠. 보세요. 누가 됐든 영어를 태어나서 처음 듣는 사람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외국어인 영어를 배워본 우리는 영어 자체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어를 영어 자체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죠. 문제는 이겁니다. 수능 영어가 굉장히 학술적인 영역들을 다룬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부터 해볼까요? 매년 그 수능을 치고 나면 좀 딴 얘기인데 아예 OT잖아. 어깨 힘 풀고 좀 가볍게 한번 들어보자고. 매년 수능을 치고 나면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런 영상 되게 많이 나오거든. 피디님도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외국인들, 미국인들 대상으로 수능 영어 풀도록 만들어요. 근데 등급이 1등급이 안 나오죠. 막 2, 3등급이 막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 막 댓글로 콜로세움이 펼쳐집니다. 이봐, 수능 영어는 실전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시고 피디님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저는 근데 이제 그런 의문, 수능이 실전적이지 못하다라는 분들께 반문하고 싶어요. 실전적인 영어는 뭔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회화 능력. 소위 얘기하는 외국인들과 대화를 잘 나누고 외국인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토론하고 이게 실전적인 거다라고 생각해요. 또 반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능력을 어디다 쓰나요? 피디님, 지금 직장인이시잖아요.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될 일이 있으신가요? 없죠.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특정한 외국계 뭐 투자기업 이런 데서 클라이언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업에 다니지 않는 이상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사회생활하면서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특수한 직업군에 있는 게 아니라면요. 심지어 얘기 한번 해볼까? 그 대한민국에는 일반적인 직업군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전문적인 직업군까지 다 포함해서 전문 직종에서 영어를 제일 많이 마주해야 될 직종이 어디냐면 의사 직군이에요. 왜냐면 끊임없이 논문을 봐야 되는데 논문이 영어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의사분들 주변에 계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영어로 소통할 일 있냐고. 없어요. 왜? 대한민국은 영어권 국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어로 소통할 일이 없습니다. 즉 우리의 일상에서 영어가 여러분들 표현대로 얘기할게요. 실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능이라는 시험은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일반적인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봐야 될 시험이야.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라고. 이 시험에서 영어권 국가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영어로 소통을 하는 능력, 영어로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이 실전적이지 않다, 회화에 가깝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수능이라는 것의 본질에 벗어난 비판인 거예요. 그거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런 거야. 국어 영역 비문학 지문 놓고 야 이거 우리가 한국어로 말하는 방식이랑 너무 달라. 이건 실전적이지 못해 라고 비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거 누가 그런 비판해?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유독 영어에만 그런 비판이 많다고요. 이게 영어의 실전성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럼 수능 영어 영역은 왜 필요하냐? 수능 영어의 평가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대학 가잖아요. 특수한 몇몇 과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과에서 전공 서적 영어로 된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어쨌거나 영어는 논문의 제1 언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논문과 학술적인 서적들은 아카데믹한 서적들은 영어로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영어는 다른 걸 묻는 게 아니라 영어로 쓰여 있는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영어로 쓰여 있는 글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라고. 됐나요? 네. 여기서 영어 자체를 이해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부터 조정식은 못생겼다라는 문장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정식은 못생겼다를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뭔가요? 네, 말 그대로 그냥 조정식은 못생겼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써볼까요? 조정식은 추남이다. 조금 더 어렵죠. 못생겼다보다는 추남이 조금 더 어려운 말이니까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차이예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직관적으로 나오면 조정식은 못생겼다. 단어만 알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조정식은 추남이다. 어휘 수준이 조금 더 어려워지죠. 여기다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후반으로 가면 수식어가 조금 더 불어서 문장이 길어집니다. 조정식은 누구나 인정하는 추남이다. 이 정도로요. 고3이 되잖아요. 이제 교수님들이 손대지 않은 원문 그대로의 학술적인 글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은 실전적인 회화 능력이 아니라 학술적인 영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실제 미국에서 고등학생들이 볼 법한 글 혹은 대학교 1학년들이 볼 법한 교양서적의 일부 내용들을 따와서 그대로 출제를 해버립니다. 참고로 수능은 어느 순간부터 소위 얘기하는 영어권 국가, 영국이나 미국에서 작가들이 쓴 글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일부러 문장을 꼬아서 쓴다는 건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그건 수능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수능 영어는 쉬운 말을 이상하게 꼬아 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그냥 미국의 학술적인 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지 수능 영어의 특징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조정식은 못생겼다를 아카데믹하게 표현해 볼게요. 생각보다 미국 영어는 굉장히 비유적이고 관념적이며 장황한 설명을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조정식은 못생겼다라고 아카데믹하게 수능 영어스럽게 말씀드릴 거예요. 아예 쫄지 마세요. 우리말로 얘기할 테니까. PD님도 이해 한번 해보세요. 저 조정식은 못생겼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조정식은 무죄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못생겼다는 말인 거 알겠죠? 근데요, 시험장 들어가잖아요. 영어로 쓰여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영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게 문제가 생기죠. 왜?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의 서문에 적혀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 되게 쉬운 말이죠.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 근데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이 말을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아카데믹하게 어떻게 썼냐. 자, 잘 들어보세요. 쫄지 마. 우리말로 얘기할 거야. 예외적 개인의 현상이 아니라 집단적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판단이다. 피님 어때요? 복잡하죠? 질문. 이게 영어로 적혀 있으면 자신 있나요? 다른 차원의 문제일 거라고요. 영어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입니다. 좋죠. 영어를 영어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런데 학술적인 글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름다움이 죄라면 조정식은 무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빙빙 돌려서 표현한다거나 예외적 개인의 현상이 아니라 집단적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판단이다 라는 식으로 만연체로 늘려서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 경우에 영어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문장은 아니겠지만 시험장에서 복잡하거나 관념적이거나 너무 긴 문장이 나오면 우리말로 해석하는 걸 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이 수업은 이러한 논리적인 우리말 해석, 즉 시험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문장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아니 지금 이거 문장편 수업 들으면서 나는 이 수업을 잘 들어서 그래 목적 문제를 잘 맞춰야지, 도표 문제를 잘 맞춰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그건 여러분들 다 맞히신단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힘든 건 뭐예요? 빈칸, 순서, 삽입. 그리고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용역은 뭐라고요? 아카데믹하게 쓰여 있는 글, 문장 자체가 해석은 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글들, 그리고 감으로 자꾸 처리하다 보니까 감이 떨어질 때 복잡해지는 그 유형들, 그거란 말이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수업에서 뭘 배우느냐? 그걸 제가 지금부터 직접 수업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진도를 많이 나가진 않을 겁니다. 저 수업에서 진도를 많이 나가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그 필요한 이 수업용 자료는 OT에 첨부 파일로 나와 있어요. OT에 첨부 파일로 나와 있으니까 그 첨부 파일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
믿어봐 문장편.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우리말이랑은 달라요. 영어도 언어이긴 하지만 우리말과는 분명히 다른 언어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영어가 우리말과 다른 언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접해봤던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어순이거든요. 근데 영어의 어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알아요. 자, 영어 문장에서 어떤 문장 성분이 제일 앞에 나오나요? 주어. 그 다음 뭐 나오죠? 동사. 이거 누가 모르냐고. 근데 어순을 몰라서 영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가 우리말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포인트를 못 잡아서 그래요. 그게 총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가지 포인트를 요 OT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품사입니다. 품사. 품사. 품사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품사는 자리가 결정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잘 보세요. The show wowed the audience 라는 문장 한번 써보고 The tire showed uneven wear. 이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가볼까? 2문장에 공통으로 show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 미안해, 문법 용어 써서 내가 이 정도의 문법 용어를 쓸 거야. 다시 얘기하자면 요 OT에서 조정식이 수업하는 방식 익혀가시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이 show는 무슨 품사로 쓰이고 있어? 주어로 쓰이고 있어. 자, 설명 한번 해봐. 왜 이걸 주어라고 판단했니? 그렇지. 문장 제일 앞자리에 있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볼까? 더 다음에는 명사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문장 제일 앞에 나오는 명사는 주어니까. 이 show는 뭘로 쓰이고 있니? 동사로. 왜 동사로 쓰였니? 설명해봐. 뒤에 ed가 붙어 있으니까. 또요. 오케이. 주어 다음엔 동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니까. 보세요. 똑같은 show라도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명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하죠. 품사는 자리가 결정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는 누군 것 같아요? 정확하게 동사 자리에 있는 건 누군 것 같아요? 그렇죠. 와우드죠. 그럼 이제부터 와우의 동사의 뜻을 외워야 되겠네 라고 하면 빡대가리입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와우라는 말 언제 쓰죠? 와우, 놀라움을 나타낼 때 쓰죠. 그걸 동사로 쓰면 어떻게 될까? 놀라움을 주다, 놀라게 하다, 감탄을 자아내다. 가볼까요? 그 쇼는 관객들에게 감탄을 줬다. 관객들을 감탄시켰다.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납득돼요? 자, 물어볼게. 이 문장에서 where은 무슨 품사로 쓰이고 있어? 보여주다, 보여줘서 뭘 보여줬는지 목적어가 들어가야 될 자리네.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써야 된다는 거 알잖아. 명사로 쓰였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where이 원래 뭔데? 입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이 문장은 힘들어져요. 알아두세요. where이라는 단어 자체가 애초에 동사로 썼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다, 정확하게 몸에 걸치다라는 의미가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몸에 직접 입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걸쳐지는 건 다 wear이에요. 예를 들면 향수 뿌리는 것도 wear perfume, put on perfum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거 말고 무슨 뜻이 있냐면 이게 사람한테 쓰이면 지치게 하다, 물건에 쓰면 마모시키다, 뭔가 닳게 만드는 거죠.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문장은 타이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래 그 타이어는 uneven, 불균등한 마모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좌우가 불균등하게 마모되어 있었나 봐. 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균일하게 골고루 달아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좀 많이 달아있었나 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보세요. where, 원래는 동사인데 명사 자리에 있으면 명사로 해석되는 거예요. wow, 원래는 그냥 감탄사인데 동사 자리에 있으면 동사인 거예요. 오케이. 품사는 자리가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런 게 없어요. 우리말에는 이런 게 없다니까. water, 그냥 물이에요. 우리말로 물은 물이라니까. 품사 뭐야? 명사야.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근데
영어는요, water이 동사 자리에 쓸 수도 있다니까. 해볼래? She watered the flower. 할 수 있겠어요? 그녀가 꽃에 뭐 한 거야? 물을 줬다죠. 그래, 그거야. 이건 영어만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확인 바로 들어가 볼게. 자, 1번 문장에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parent. 무슨 품사 자리에 있는지 판단. 시작. 오케이. 무슨 자리에 있어요? 동사 자리. 그러니까 동사로 해석할 줄 아셔야 된다고. 원래 parent가 부모라는 뜻이니까 부모로 동사로 쓰면 부모가 되다, 양육하다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근데 이 문제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안 돼.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방법을 양육한다. 말이 안 되잖아. 뭐야? 이런 거 따라두세요. The way라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뭐뭐한 대로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그 노래 중에 요새 애들 이 노래 도대체 잘 모르려나? 브루노 마스 노래인가요? Just the way you are 이라는 노래가 있죠. 피님 이 노래 아시나요? Just the way you are. 네. 요새 애들 이 노래 알려나? 이거 뭐냐면 여기 R이 존재하다 있다는 뜻이거든. 네가 있는 딱 그대로 라는 뜻이에요. 난 네가 있는 그대로 딱 좋다. 이런 의미죠. 뭐만 대로. 가볼까요? 우리 대부분은 아마 양육을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수동인의 양육받은 대로. 됐죠? 부모님이 우리를 길러주신 방식 그대로 아이를 길러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는지 놓치지 마. 품사는 자리가 결정해. 자, 두 번째 문장도 패턴 똑같이 한번 가볼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오케이, 팀이야. 무슨 품사로 쓰이고 있는지 판단, 시작. 오케이, 동사로 쓰이고 있죠. 동사 자리니까. 품사는 자리가 결정한다니까. 근데 이 문장 보면 팀업이라는 표현이 나와. 이게 뭐지 갑자기 하시는데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원래 업이라는 단어가 위로라는 뜻이 있지만 완전히라는 뜻이 있어요. 아니 생각해봐봐. 어떤 용기나 그릇이 있어. 여기 있네. 자, 물을 부어서 위로 올라오다 보면 끝까지 계속 더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만 딱 채워줄 수 있죠. 완전히라는 느낌이야.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런 표현 있죠. give up. 보통 수거로 뭐라고 외우니? 포기하다라고 외워. 틀린 건 아닌데 give up이 원래 1번 뜻은 완전히 주다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쓴다니까 수능에서 give up opportunity to profession.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professional,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기회를 완전히 주다라는 뜻이야. give up opportunity to professionals. 됐죠? 완전히 주다. 그런 의미로부터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완전히 줘버렸네? 그럼 내 입장에서 포기하다는 의미로 의역될 수 있는 거겠네. 다시 up에 무슨 의미 있어? 완전히. 팀이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일까? 팀을 이루다, up은 완전히. 완전한 팀을 이루다. 그러니까 한 팀을 이루다, 한 팀. 한 팀이 되다. 됐죠? 2008년에 미국의 음식 그리고 와인 비평가들이 한 팀을 이뤘어요. 누구와 한 팀을 이뤘어요? 예일 출신의 한 통계학자와 한 쌍의 스웨덴 경제학자들과. 됐죠? A couple of 하면 한 쌍의 혹은 몇몇이 요 정도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다시 품사는 자리가 결정한다. amount to 보세요. 무슨 품사로 쓰였습니까? 오케이. 동사로 쓰였죠. 왜? 동사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잘 들어봐봐. amount to는 첫 번째, 원래 amount가 양이라는 뜻이잖아. 양이 얼마이다 라는 동사로 사용될 수 있어. 근데 조금 더 의역 한번 해볼까? 봐봐. 문제 해결은 양이 정의 내리는 것이다. 피님 이거 말 된다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양이 정의 내리는 것이다. 해석이 되게 이상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답만 찾으시면 됩니다. 닭 한 마리 플러스 닭 한 마리는 amount to. 그 양이 닭 몇 마리예요? 2마리. 당연한 얘기죠. 닭 한 마리 더하기 닭 한 마리는 양이 닭 2마리와 같다. 양이 얼마이다라는 얘기는 앞뒤가 같다. be equal to의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mount to는 뭐뭐와 같다라는 의미도 알아두세요. 의미도 있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세요.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거죠.
문제의 틀을 짠다라는 것은 정의 내리는 것과 같다. 됐지? 다시 문제의 틀을 짠다라는 것은 정의 내리는 것과 같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what problem you are proposing인데 what problem의 형광펜 표시 한번 해봐봐. 오케이. 아니 내가 수업이랑 관련 없는 좀 딴소리를 좀 할게. 아니 그냥 어깨 힘 풀고 들으세요. OT는 조정식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는 거라니까. 아니 뭐 수업을 들으려면 이 사람의 수업 방식이 나랑 맞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얘가 어떤 썰을 푸는지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올해로 그러니까 2025년이 되면 2026년 수능을 앞둔 해가 되면 인강 9년 차가 되거든요. 어우 진짜 이제 많이 했네요. 근데 제가 이제 인강을 처음 시작했던 해 저는 보통 이제 뭔가 강의를 하기 전에 미리 좀 다 찍어 놓고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생긴 거는 뭐 좀 안 그래 보이지만 뭐든 좀 부지런히 하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생긴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강의 좀 미리 찍어두는 걸 좀 다 좋아해서 인강 론칭하기 전에 3개의 강좌를 완강을 다 해놓고 이제 그 론칭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12월 12일 날 제 티저 영상이 나왔거든요. 티저 영상이란 게 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옵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름대로 제가 이제 회사의 기대주였습니다. 그때 티저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해서 제가 당시에 휴가 중이었습니다. 강의를 좀 찍어놓고 이제 인강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시작할 거니까 좀 쉬자 해가지고 와이프랑 한 일주일 동안 여행 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 당시에 이제 인강 담당자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셔가지고 선생님 티저 영상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한 거야. 그 티저 영상 나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봤단 말이야. 근데 티저 영상 그때 1부, 2부로 나왔나 막 그랬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1부에서는 내가 누군지 얼굴 같은 거 공개 안 했어요. 그 뒷모습만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멋있게 티저 영상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멘트가 적혀 있었냐면 이제 눈과 귀가 즐거운 영어 강의가 온다라고 적혀 있었던 거야. 내가 그거 보고 완전 진짜 경악을 했거든요. 아니 귀가 즐거운 거야 뭐 내가 수업 때 썰 풀고 딴소리 해가지고 애들 즐겁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왁구로 무슨 수로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름다움이 죄라면 저는 무죄라니까요. 이 왁구로 무슨 수로 학생들을 내가 즐겁게 해줘. 눈을 즐겁게 해줘. 그래서 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 카톡 막 보냈어요. 아니 저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저 눈이 즐거운 강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빨리 티저 영상 다시 만들어 달라 막 그랬는데 뭐 이미 제작이 다 된 걸 갈아엎을 수는 없잖아. 그 담당자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선생님 옷 좋아하시잖아요. 네. 옷으로 눈을 즐겁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때 아 맞네 이렇게 됐어요. 네, 거기에 좀 맞게 뭐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 알아? 아 컨셉을 좀 확실하게 해놓자. 아니 스튜디오 강의 같은 데서는 옷으로 학생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뭘 했냐면 그때 3개 강좌 완강해놨다라고 얘기했죠. 강좌 싹 다 밀고 다시 다 찍었어요. 어떻게? 매 강마다 옷 바꿔 입으면서. 그래서 제가 제 스튜디오 강좌 강의를 할 때 강의 초반에 옛날에 제 수업을 들었던 형 누나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야. 스튜디오 강의에서 매 강마다 옷 갈아입으면서 강의 찍었어요. 그때 제 심정이 뭐였냐면 정말로 이렇습니다. 매일매일 강의 찍으러 갈 때마다 이런 심정이었어요.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What clothes I should wear.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만 할지 이런 심정으로 강의를 찍었다고. 아니 생각해봐봐. 하루에 9강 강의를 찍으려면 옷이 9벌이 필요해. 매일 이런 심정이었다니까.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 나를 그 고생시켰던 담당자분은 얼마 안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어쩌라고요 이 새끼야. 그냥 하는 얘기예요. 왜 얘기했냐? 문장 구조 설명하려고. 알아도 여러분들이 문장편 수업을 듣거나 다른 수업을 듣잖아요. 이 새끼가 갑자기 수업 때 썰 푸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예문을 기억하도록 만들고 싶어. 아니면 두 번째, 지금부터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될 게 나와. 그러니까 리프레시 한번 해.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썰 푸는 거는. 지금 이제 예문 기억하게 해드리려고 한 겁니다.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어떤 옷을 내가 입어야만 할지. 기억하세요. what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한다? 어떤
명사.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What clothes I should wear? 어떤 옷을 내가 입어야만 할지. 볼까요? What clothes I should wear. 같은 구조죠. What clothes I should wear. 어떤 문제를 네가 해결하겠다라고 제안하는지. 됐죠? 그럼 잘 보세요. 문장 해석 들어갑니다. 외우죠. amount to는 be equal to랑 같은 의미라고 했다. problem framing, 문제의 틀을 짠다라는 건 amount to defining, 결정 짓는 거랑 똑같아. 다시, 문제의 틀을 짠다라는 건 정의 내리는 거랑 똑같아. 뭘 정의 내리는 거야? 어떤 문제를 네가 풀겠다라고 제안하는지, 요거 정의 내리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문제 틀을 짠다는 건 내가 요 문제 풀게요. 내가 이 문제를 풀게요. 요런 식으로 제안하는 걸 결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괜찮나요? 오케이. 얘들아, 이 수업의 교훈이 조정식의 옷 입기 썰이 아니야. 품사는 자리가 결정한다야. 이제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는 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문장의 동사가 뭐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는 are aired and criticed입니다. 됐죠? 오케이. BPP죠, BPP. 수동태인데, 그러면 air이라는 말이 동사로 쓰였으니까 동사일 때 air이 무슨 의미일까? 이거예요. 자, 의미를 확장 한번 해봅시다. air이 원래 명사일 때 무슨 뜻이죠? 공기. 그래서 air은 그 공기의 의미가 그냥 그대로 와서, 공기, 환기하다. 피디님 느낌 오시죠? 근데 에어리 공기라는 뜻도 있지만 공중이라는 뜻도 있어.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피디님 공기나 공중이나 뭐 많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에어 똑같아요. 동사로 쓰면 공중으로 들어올리다. 생각 한번 해볼까? 잘 봐봐. 내가 이거 물건 내려놨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공중으로 들면요? 보이죠? 그래서 이게 공중으로 들어올리다라는 뜻으로부터 널리 공개하다라는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느낌 오죠? 또 해볼까요? 공개를 하는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방송국에서 방송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어레는 방송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서 방송 중인 걸 나타낼 때 on air이라는 표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요 문장에서는 요 뜻으로 쓰이는 거겠네요. 제가 요렇게 단어의 뜻에다가 체크를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문장에서 이 뜻으로 쓰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문장은 이렇게 되겠네. 새로운 아이디어는 자주 방송되고 비판됩니다. 우리의 대중문화 안에서. As part of healthy process, 대중토론의 건강한 과정의 일부로서. 됐죠? 대중토론의 그 건강한 과정의 일부로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방송으로 공개되고 그 다음에 비평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죠? 오케이.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는지 알아두도록 하세요. 영어라는 언어는 한국어랑 다르더라. 단순하게 어순이 다른 게 아니라 조금 한국어와 다른 유연성이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뭐야? 품사의 유연성. 우리말로 물이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명사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영어에서 water는 경우에 따라서 동사로도 쓰일 수 있더라. 품사는 자리가 결정하더라. 됐죠? 근데 조금 더 가볼게. 이 품사가 자리를 결정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그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가면 돼. parent, 부모니까 동사로 쓰면 양육하다, 기르다야. 됐죠? 뭐 팀, 명사로 써도 팀이니까 동사로 쓰면 팀을 이루다야.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의미를 파생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 amount, 동사로 쓰면 양이 얼마이다라는 뜻으로부터 좀 더 파생시켜서 뭐뭐 같다라는 뜻도 있더라. air, 공기라는 뜻으로부터 환기하다는 뜻도 있고 공중이라는 뜻으로부터 공중으로 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서 좀 더 파생시켜서 오케이, 공개하다, 널리 알리다, 조금 더 가서 방송하다라는 의미도 있더라. 잘 기억해 두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품사만 유연하냐 영어? 아니요, 더 있어요. 자, 요번에는 어떤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능동, 수동, 우리말로 얘기할게, 사동은 문맥이 결정한다. 잘 보세요. I walk
every day. 이 문장과 I walk my dog every day. 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walk가 뭐죠? 걷다. 첫 문장 해석되죠? 나는 매일 걷습니다. 괜찮나요? walk가 뭐라고요? 걷다. 그럼 이 문장 어떻게 해석돼? 나는 매일 내 개를 걸어. 이 새끼 개를 밟아? 학대 안 해? 일리는 없잖아요. 개를 걷게 시킨다. 산책하다의 뜻이. 그러니까 산책시키다의 뜻이에요. 사동의 의미라니까. I walk my dog every day. 나는 내 개를 매일 산책시킨다. 괜찮죠? 됐죠? 그냥 걷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키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겠구나. 그뿐만 아니라 문맥상 수동의 의미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The door opens. 오픈하다 지금 능동의 형태로 썼거든. 근데 피디님, 문이 연다가 맞아요? 문이 열린다가 맞아요? 열린다가 맞죠? 보세요. 능동의 형태로 써도 수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이건 문맥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문장 한번 볼까요? 자, 여기 translated라는 표현 썼거든요. 그냥 과거형이잖아. 근데 생각해볼까? genetic, 유전공학의 진보야. 아니, 유전공학의 진보가 번역을 했던 거 아니잖아. 번역된다, 해석된다라는 뜻의 수동으로 해석된다고요. 유전공학의 진보는 대중들에게 해석됩니다. in deterministic language. 결정적인 언어로 해석됩니다. through media,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매체에서는 유전공학의 진보를 이거 되게 결정적인 진보예요 라고 해석한다고요. 됐죠? 호들갑 떠는 거죠. 호들갑 떠는 거. 또 한 번 가보자. 여기 prepare. 원래 prepare 뭐죠? 준비하다죠. 아니, 그러면 이삭을 준비하다. 이삭 토스트인가요? 죄송합니다. 썩은 드립. 그럴 리가 없잖아. 이거 아이작 뉴턴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이작을 준비시키다예요. 아이작을 준비시키다. 괜찮나요? 그런데 여기 문장에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 명사 everything 나왔죠? he도 명사죠? could 뭐뭐 할 수 있다 동사죠. 명사 뒤에 명사 동사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수식이에요. The book I read. 내가 읽었던 책. The girl he met. 그가 만났던 소녀. Everything he could.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아이고. 됐죠? 가봅시다, 이제. 스톡스 씨는 아이작에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아이작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트리니티 대학을 위한 그의 입학시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오케이. 조금 문법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to prepare를 써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prepare를 써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문법 문제가 나오잖아. 물론 당연히 to prepare이 맞으니까 여기 쓴 거겠지. 근데 이렇게 내면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 중에 절반은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완벽해 보이거든. 실제로 그리고 이 패턴이 2017학년도에 모의고사에 등장한 적 있는 문법 패턴입니다. 질문, 왜 to prepare이 맞나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봐봐. 이런 문장 한번 써볼게. Read as many books as you can. 해석되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책을 읽어라 라고 했어. 질문. can 조동사 뒤에 원래 동사 원형 나와야 되잖아. 생략해버렸네. 뭐가 생략되어 있니? 그렇지. read가 생략되어 있죠. 알아둡시다. 조동사 뒤에서는 앞에 이미 나온 적이 있는 동사가 생략 가능합니다. 다시 조동사 뒤에서는 이미 나온 적이 있는 동사가 생략될 수 있다니까. 여기도 조동사 뒤에 이미 나온 적이 있는 동사 뭐가? taught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톡스 씨는 아이작에게 그가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걸 가르쳤어요. 아이작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트리니티 대학을 위한 입학시험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괜찮죠? 됐죠? 자,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이 책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 강에서
OT에서 배워야 될 마지막 문장인데 여기 카운트 봅시다. 우리 앞에서 품사에 대한 유연한 사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거의 대부분의 단어는 그냥 품사를 바꾸더라도 원래 의미 그대로 가져갑니다. 페런트 부모였으니까 양육하다. 팀 원래 팀이니까 팀을 이루다. 그대로 갔다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의미가 좀 확장되는 경우 있었잖아. amount to 양이 얼마이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뭐 있었어? 기억해! 단기성 기억 상실증도 아니고 be equal to 뭐뭐가 같다. 그 다음 이름 뭐야? air 공기, 공중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환기하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공개하다, 널리 알리다, 방송하다 의미도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단어를 좀 따로 외워야 될 것도 있어요. count라는 단어는 좀 따로 외워버립시다. 보세요. count입니다. 첫 번째 뜻은 당연히 세다예요. 근데 세다라고 얘기하려면 뭐를 세는지가 따라 나와야 되겠죠. 뒤에 명사, 목적어가 따라 나와요. 뭐를 세다. 이런 문장 한번 써볼까요?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 돈을 세다. 선생님이 유연하게 해석해. 아니, 영어는 어순이 굉장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돈을 세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돈이 목적어인데 목적어 문장 제일 앞에 어떻게 나가? 그거 아니에요. 알아두자. 요렇게 뒤에 어떤 명사도 따라 붙지 않았을 때 목적어 없을 때 count는 중요하다의 뜻이에요. money counts. 돈이 중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쵸? 살다 보면 돈은 중요하죠. 세 번째, count 뒤에 only 쓰일 수 있어요. 요럴 때는 어디에 의존하다의 뜻입니다. 의존하다. 네 번째, count 뒤에 as가 쓰이면 뭐뭐라고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있잖아. 어떤 단어의 뜻을 얘기를 할 때 형태와 함께 설명하는 경우 있거든. 이때는 형태랑 같이 외워라. 이런 형태로 쓰였을 때 그 뜻이라는 뜻이니까. 됐죠? 질문 한번 해보자. count. 형태 보고 1, 2, 3, 4번 중에 몇 번 뜻인지 판단해 보세요. 몇 번? 2번이죠.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됐죠? 그럼 문장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We must remember.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뭐를요? The importance of the event to the individual. 개인에 대한 사건의 중요성이 count, 중요하다는 것을. 이건 해석이에요. 지금부터 질문. 이 수업에서 제가 무엇을 배울지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했잖아.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 볼 거야. 자, 지금부터 이 문장을 포즈 버튼 눌러놓고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뭐일 것 같나요? 시작. 오케이. 네. 맞습니다. 뭐냐면 the individual입니다. 잘 들어봐. 왜 the individual이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인지를 모르겠지만 감각적으로 찾아냈어. 훌륭한 감이라니까 그거 버리지 마. 뛰어난 거야. 근데 그거 못 찾아내겠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 들어봐. 피님 같이 조금 사고를 따라와 볼게요. 우리는 that 이하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that 이하의 내용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that 이하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that 이하의 내용이 중요하죠. 자, 이게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됐죠? 그리고 또 한번 가볼게요. 그럼 that 이하의 내용에서 피님 카메라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요만큼의 수식어를 제외해놓고 읽어볼게요. 중요성은 중요합니다. 피님 이게 의미가 있는 문장인가요? 중요한 건 중요합니다. 그냥 개똥 같은 얘기잖아요. 중요한 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 부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됐죠?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사건의 중요성은 중요합니다. 개인에 대한 사건의 중요성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개인인 것 같아요? 사건인 것 같아요? 개인에 대한 사건의 중요성은 중요합니다. 개인에 대한 사건,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 중요한 건 사건이 아니라 개인이죠. 포인트는 여기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이걸 얘기를 왜 하냐. 잘 들어보세요. 남조선에서 영어를 배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배우냐면 PD님도 아마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수식어가 중요하다고 배워요? 안 중요하다고 배워? 안 중요하다고 배워요. 항상 수식어는 날리고 해석하자라고 배워요. 그런 식으로 사고하잖아요. 이 문장 죽었다 깨라도 이해 못해요. 이 문장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라니까요. 이걸 끄집어내는 훈련을 하는 게 이 수업입니다.
이렇게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 제목에 구문론이라는 이름 안 붙인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법을 설명할 게 아니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법을 훈련시킬 거거든요. 그게 이 수업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요, 그냥 앞뒤 문맥 없이 문장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앞뒤 문맥 없이 문장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수업에서 뭘 배울 거다?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법을 배워갈 거예요. 그러면 이 수업의 수강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네가 이미 고3이었, N수생이라고 얘기할게요. N수생인 경우, 즉 고3용 모의고사를 쳐본 경우, 75점 이상이면 이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예비 고2야. 예비 고3 마찬가지입니다. 예비 고3 해도 75점 이상 정도면 이 수업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지간하면 예비 고3이면 2등급은 될 것을 요청을 하긴 한데 75점 이상이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비 고2야. 예비 고2. 예비 고2라고 얘기를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85점 이상은 되어야 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고1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대체 선생님 OT는 너무 편한데요? OT라서 그래요. 실제 수업 들어가잖아요. 난이도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수업을 가르쳐 보니까 저한테 수업 들으러 막 중3들도 오고 막 하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 듣다 보면 초반에 이해하겠는데 나중에 너무 힘들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초반에는 문장들이 편해서 그래요. 물론 제가 천천히 쌓아가면서 좀 더 복잡한 문장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져가겠지만 이게 고1, 2들은 단순히 영어 실력만이 문제가 아니라 국어 능력 자체도 좀 어려운 비문학적인 글들을 좀 덜 보다 보니 아직 많이 안 봤잖아요. 고1들 이런 친구들은, 그치?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애초에 그 영어를 떠나서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자체가 조금 위의 학생들보다 떨어지다 보니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을 수강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교재와 강좌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 매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작년 교재와 뭐가 다른가요? 라는 거거든요.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올해 교재에서는 2023년에서 2025학년도까지에 해당하는 문장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제가 최근 수능까지 나왔던 모든 문장들을 다 넣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최근 기출 문제 3년치는 여러분들이 문제로 풀어봐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문장편에 다 익혀놓고 보다 보니 문제 풀이를 할 때 자꾸 내용이 기억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 기출들은 좀 뺐고요. 대신에 난이도가 높은 자작 문장. 여기 자작 문장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저희 연구실에서 쓴 문장이 아니라 외국 작가들이 쓴 수능에는 출제되지 않은 난이도 높은 문장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학술적인 문장들을. 그게 이제 새로운 포함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내용이라서 작년 교재와는 확실히 좀 다를 겁니다. 작년 교재보다 문장 개수가 전체적으로 좀 줄었어요. 한 20개 정도가 줄었는데 그 20개 정도가 줄었다고 해서 책이 가벼워진 게 아니라 더 어려운 문장들을 넣느라 가벼운 문장들을 좀 빼버린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수업의 예습과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습은 불필요합니다. 딱 이 정도 있죠. 지금 OT로 수업 듣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수업 듣기가 힘들더라. 그런 친구들은 단어 암기 정도만 해오도록 하세요. 다음 수업 진도 나갈 정도의 분량의 단어 암기 정도만 해오라고. 됐죠? 지금 다음 수업 진도 나갈 정도의 분량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강의 목차 보면 다음 강 어디까지인지가 나와요. 거기에 맞춰 가시면 됩니다. 예습은 불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단어만, 필요하면 단어만. 복습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복습의 목표는 뭐냐면 수업 때 다룬 모든 문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이 7번 문장을 보고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개인에 대한 사건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라고 해석하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줄 압니다.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친구들은. 근데 이걸 듣고 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지 다른 차원의 문제라니까. 아, 이 문장은 사건이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장이구나. 이게 이해의 영역인 거라고. 이걸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복습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강사야, 내가 이게 수업 내용이 이해가 가서, 수업 내용이 기억이 나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내 스스로 하고 있는 건지 너무 헷갈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 Q&A 게시판에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수업을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기억이 학습의 시작이니까요. 됐죠? 다만, 수업 기억 외에 새로 보는 문장에서도 이걸 적용을 해보고 싶다면 워크북을 사용할 것을 권장드릴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장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워크북이 필수 구매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진도 나간 만큼 워크북을 숙제로 시키고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분들도 현장과 똑같은 느낌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워크북도 동시에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는 워크북도 제가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드립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이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강 대상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교재와 강좌에 대한 설명, 예습과 복습에 대한 얘기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이 믿어봐 문장편 같은 경우 스튜디오 강의를 따로 안 찍었는데 올해는 스튜디오 강의를 찍잖아요. 스튜디오 강의를 찍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선생님, 강좌의 완강 시점은 언제인가요? 네, 2월 말까지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겨울방학 내에 완강될 거예요. 다시요. 이 수업은 겨울방학 내에 완강될 겁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일정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그대로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정에 지장 안 가도록 만들 거예요. 제가 겨울방학 내 완강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완강 시점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선생님, 수능의 그날까지 함께하는 러닝메이트라고 얘기하면서 왜 혼자서 그렇게 빠르게 달려가시나요? 여러분들 속도에 맞게 따라오시면 돼요. 됐죠? 총 강좌 수는 18강이 될 거고요. OT 제외입니다. 한 강당 저는 45분 내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OT에서 이것저것 설명할 게 많아서 좀 길어져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됐죠? 오케이? 뭐 현장 버전은 OT 따로 찍을 거니까 스튜디오 버전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럼 저 수강 대상부터 전체 강의 어떻게 되는지, 강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예습과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완강 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완벽하게 다 설명을 했어요. 오케이? 수업 방식도 보여드렸죠? 그러면 다음 본 강의 들어올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수업 때 배웠던 거 복습만 잘하고 오시면 돼요. 뭘요? 품사는 자리가 결정한다. 능수동사동은 맥락이 결정한다. 이건 복습할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해하고 끝내면 돼. 네가 복습해야 될 건 뭐야? 단어의 의미죠. 카운트가 뭔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쓰이느냐. amount to. 여기에 추가적인 의미 뭐 있냐. air의 추가적인 의미 뭐 있느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수업 때 얘기했던 the way 주어 동사 어떻게 해석할래? 이런 것들. I don't know what clothes I should wear. 이런 문장. 해석본만 제대로 익혀오시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복습 다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장담컨대 18강으로 아카데믹한 수능 문장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괜히 이 강좌를 제 베스트 강의로 꼽는 게 아니고요. 괜히 이 강좌가 1년 동안에 판매되는 양이 가장 많은 강좌인 게 아닙니다. 조정식이라는 이름을 믿고 따라오시면 반드시 수능의 그날이 여러분의 날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길 기다리도록 할게요. 복습하고 오세요.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OT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요.